스타북스 오늘의 책은 책 앞에서 머뭇거리는 당신에게입니다. 후천적 활자 중독자이자 20년째 독서 생활을 즐기는 김은섭이 남이 추천하는 좋은 책이 아니라 자기가 읽어서 즐거운 책으로 독서 습관을 기르는 노하우를 제시한 책입니다. 저자는 좋은 책의 함정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 자기가 읽어서 즐거운 책을 골라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책과 친하지 않았던 저자가 책과 친해지게 된 계기부터 매달 20권을 독파하게 된 배경을 알려주고 저자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독서에 몰입하는 법부터 관심사에 따라 책을 읽는 법, 항아리 독서론 등을 소개합니다. 더불어 책을 읽고 리뷰를 쓰는 법을 수록하고 중간중간에 다양한 인물들의 칼럼들을 수록했습니다. 후천적 활자 중독증에 걸리는 방법을 담은 책 앞에서 머뭇거리는 당신에게의 저자 김은섭 출판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2달 전쯤에 저희가 네. 평론가님을 모셨고요. 네네, 그때 맞습니다. 이제 북캉스 특집으로 예. 좋은 책들을 소개해 주셨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네. 반갑고요. 예. 지난번에는 이제 책을 소개해 주느라고 나오셨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저자로서 예. 나오셨습니다. 예, 예. 그 책 앞에서 머뭇거리는 당신에게는 어떤 책인가요? 이 독서가가 있고요. 예. 또 책을 아예 읽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 책이 좋은 줄 알면서 그 책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몰라서 읽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예. 책 읽기를 막 시작한 초심자분, 또 아직 독서를 제대로 즐기지 못한 그런 독서가, 그리고 세 번째는 독서를 하면서 체계적인 어떤 독서를 좀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사실은 책 앞에서 머뭇거리는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께 좀 가이드 역할을 좀 해주고 싶어서 책 한 권을 쓰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굉장히 재미난 제목에 음. 또 좋은 그 내용들을 담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책 소개에서 평론가님 본인을 네. 그 후천적 활자 중독자라고 이렇게 묘사를 별명을 붙이셨는데요. 네. 어떤 의미인가요? 글쎄요. 이제 출판사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저의 전과 후를 규명할 때 이 단어를 쓰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이 대학 들어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책을 그렇게 즐기지 못했습니다. 머리도 그렇게 썩 좋지 않고 또 대학 들어가기 바빠서 입시 준비하느라고 책을 읽기는 되게 힘들었어요. 예. 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렇게 책을 소개하고 좋은 책들을 소개하고 있고 예. 또 방송에서도 또 글로 그렇죠. 여러 가지 예. 루트를 통해서 제가 책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한 20권 정도 넘게 책을 읽고 있습니다. 한 달에 네. 20권 이상. 예. 그러니까 남이 보기에는 저보고 활자 중독증에 걸렸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다고 예. 보았을 때 후천적 활자 중독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규명이 된 거죠. 그렇군요. 점점 이야기가 좀 흥미로워지는데요. 예. 그 독서를 사실 이제 책 앞에서 머뭇거리는 이유가 책을 읽으면 졸립다, 머리가 아프다, 괴롭다, 그렇죠. 이런 분들도 있는데요. 네네. 독서가 왜 즐거운지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은요, 우리들의 일상을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돈을 번다고 하는 거, 그리고 성공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즐겁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상들은 되게 지난하죠. 예. 그래서 하루하루를 돌아보면, 저가 그랬는데요. 직장 생활을 할 때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 이제 지하철에서 내려서 집까지 걸어가는 한 10분간의 거리를 걷다 보면 헛헛한 기분이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배가 고픈 것보다 더 깊은 헛헛함. 예. 내가 이러려고 태어났나? 오늘 하루 종일 바쁘고 예. 일상을 많은 사람을 만나고 약속을 하고 또 일을 치르고 했는데 정작 저는 뭔 생각을 못 해본 것 같아요. 나를 키우는 일도 못 해본 것 같고 배는 부른데 그 속에 있는 배는 헛헛한 예. 그런데 이 책이 아마 그런 것들을 메꿔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책을 읽는 것 중에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 이유가 바로 몰입하는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이 몰입이라고 하는 게 이제 미하이 칙센트미하이 교수 있지 않습니까? 네, 더 플로우라고 하는 우리가 몰입을 하게 되면 무엇인가에 깊숙이 빠져서 이제 일상을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몰입하고 있는 그 순간이 즐거운 것도 있지만
몰입한 이후에 돌아왔을 때, 이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다른 일상들도 즐거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미아이 교수가 그걸 추천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또 황농문 교수도 그 몰입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 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몰입을 하고 나면 업무적인 거나 가족이라든가 또 일상이 행복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몰입을 하는 이유는 행복한 건데 몰입을 가장 쉽게 해주는 것이 독서다. 예, 그렇게 결론이 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독서를 하는 그렇기 때문에, 몰입을 하기 때문에 또 인생이 즐거워지고 예. 그래서 독서가 즐거운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독서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면 후천적 활자 중독증이 되는 거는 네. 굉장히 시간 문제일 것 같은데요. 이제 그렇죠. 한번 두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그 세 가지 방법들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두 번째 방법은 어떤 방법인가요? 네, 즐거움의 독서가 마무리됐다고 하면 예. 그 다음은 이제 아마 배움의 독서가 될 겁니다. 배움의 독서. 네, 그러니까 이건 뭐 어떤 절차가 필요한 건 아니고요. 즐겁기만 그러니까 하다 보면 이룬 게 없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시야가 점점 넓어집니다. 사실은 이 즐거움의 독서가 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책을 통해서 마음껏 상상하고 그것이 즐겁고 나에게 이익이 되더라, 유익하더라라는 거, 그것들을 보여주는 게 이제 즐거움의 독서고, 예. 배움의 독서는 정말로 내가 알고 싶은 거, 궁금한 거, 의문이 있었던 거.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라든가 내 부모가 나에게 알려주지 못하는 것들을 책 속에서 찾는 걸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배움의 독서는 한편으로 이 조선시대의 우리 선비들이 청나라나 외국 문물과 함께 들여오는 책들, 이런 책들을 만날 때의 어떤 그런 자세일 텐데요. 그런 책들 만나면은 이제 책이 귀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같이 공부도 하고 또 필사를 해서 서로 나눠 갖기도 하고 그걸 또 읽을 때는 뭐 읽은 정도가 아니었죠. 뭐 수백 번, 수천 번을 읽으면서 외웠다고들 하는데, 의복을 정장하고 또 허리를 고추 세워서 공부하듯 이렇게 쫙쫙 빨아들이듯이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런 게 아마 이제 배움의 독서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제 저 역시도 소설을 읽다가 어느 날 배움의 독서를 하는 이제 계기도 만들어지게 됐는데, 절차상으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책을 읽은 분들을 한번 여쭤보면 시기적으로 즐거움의 독서를 꼭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배움의 독서가 되지 않았나. 근데 지금 조금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즐거움의 독서를 모른 채 배움만 강조하다 보니까 쉬 지치는 것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원래 차례가 있는 건데, 그렇죠. 지금 이제 사람들이 뭐 어떤 이유로든 급하던 뭐 학업적인 이유든 즐거움을 건너뛴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 책에서 그 아웃풋의 단계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네네. 그 아웃풋의 단계라는 어떤 것이고 자신이 아웃풋의 단계에 이르렀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것도 이제 제 경험일 텐데요. 책을 뭐 한 석 달 정도 읽었는데 읽을 때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 지나면 책의 내용이 기억나지 않다든가, 심지어는 뭐 주인공도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또 읽게 된다든가, 아니면 영문을 몰라서 중간에 포기하게 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한번 여쭤봤죠. 이거 독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걸 계속 읽어야 되느냐, 아니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읽어야 되느냐, 공부하듯이 짚어야 되느냐. 그랬더니 책 읽기는 이게 읽는 그대로 스스로에게, 나에게 발현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계속 저장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항아리로 비유를 했는데요. 우리 머리가 항아리라고 한다면 책 한 권, 두 권 우리가 읽고 있는 그 독서량은 한 바가지에 물을 붓는 거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맨 밑에 그 항아리에 물을 부을 때는 그것이 얼마나 찼는지, 얼마나 높인지도 모른다는 거죠. 10권, 20권, 30권 정도 되면 뭐 중간 정도 찰 거고, 끝까지 차서 마지막까지 찰랑찰랑해질 때까지는 실제로 이게 물이 쏟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머리에 담겨 있는 상태라 한 권을 읽는 사람이나 99권을 읽은 사람이나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마지막 한 권의 책이죠. 한 컵에 한 바가지에 물이 쏟아질 때 그때 물이 넘칠 텐데, 그때가 바로 아웃풋의 단계다. 즉 말해서
지금까지 읽었던 책들이 모두 이 대류 현상에 의해서 예. 다 쏟아지고 아. 또 내가 지금까지 읽기만 했고 그것을 누구한테 아는 체를 한다던가 또 스스로 내가 그걸로 인해서 아이디어를 얻는다던가 이런 것들을 못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한번 그게 딱 본물이 터지는데 예. 그때부터는 마음껏 막 입에서 절절절 나오고 예. 아는 체 하게 되고 막 그렇게 쏟아진다는 예. 거죠. 아. 네. 그 부분을 박경철 씨는 이 러너스 하이라고 비유를 했어요. 그런 스타일. 그게 무슨 예. 뜻인가요? 그 마라톤 선수들이 예. 꼭 한 번씩은 경험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 42.195를 뛰는 과정, 한 30km 정도를 예. 뛰다 보면 이제 가슴이 막 터질 듯 아프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막 정말로 죽을 것 같은데 예. 어느 순간 갑자기 가슴이 확 뚫리면서 예. 이 다리도 내가 뛰고 있다라는 이 감각조차 모른다는 거죠. 그래요? 마치 예. 구름을 밟고 있는 것처럼 사뿐사뿐거리고 뭐 호흡하기도 좋고 그래서 그 한 5km 단계를 그 단계로 막 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찰력. 예를 들어서 득도를 하는 순간이라든가 뭐 선방에 있는 수도승들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순간 뭐 이럴 때인데 머리가 맑아지는 그런 순간 아니면 무엇인가 우리가 원하는 대답을 찾았을 때 왜 등골이 오싹하면서 왜 저릿저릿하는 예. 그런 전기가 오는 순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순간들 그런 것들이 아마 아웃풋을 경험하는 순간이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짜릿하겠네요. 그 순간은. 그렇죠. 아. 그 느낌이 예. 무엇인가를 깨닫는다라고 하는 게 예. 엄청난데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러너스 하이라든가 뭐 선방의 득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경험상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과학적으로는 이게 다이돌핀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 체내 마약인데 우리 뭐 늘 하는 말이 엔돌핀을 엔돌핀 얘기 얘기하고 많이 하죠. 있는데 예. 이 다이돌핀은 약 4,000배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근데 이 다이돌핀은 큰 감동, 즉 말해서 대자연을 목격할 때 예. 아니면은 정말로 진한 사랑, 내 참사랑을 만났을 때 느끼는 감동, 그다음에 좋은 선율의 음악을 만났을 때 아주 진한 감동인데요. 이 책을 통해서는 아주 큰 깨달음을 얻을 때 내가 알고 있었던 새로운 무엇인가를 깨달을 때 느끼는 그 감동이 다이돌핀을 솟구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체내 마약이다 보니까 또 느끼고 싶어서 또 계속 찾게 되고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고 나면 계속 그 배움의 독서를 꾸준히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평론가님은 재밌는 독서에서 그 배우는 독서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네, 그게 이제 대학교 1학년 겨울방학이었는데요. 예. 이제 1년 동안 소설을 읽으면서 꾸준히 이제 소설만 읽었었습니다. 예. 그런데 어느 날 그 선배가 어느 대기업의 신입사원들이 일본 연수를 갔는데 예. 아버지가 이사이다 보니까 깍두기로 예. 내가 가게 됐다. 근데 이제 직원들하고 같이 가려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그렇죠. 후배니까 너 나랑 같이 갈래. 같이 가자. 그러면 내가 아버지한테 한번 얘기해보겠다. 예. 그래서 한 달 후에 간다고 그러는데 너무 좋은 거죠. 뭔 상상도 못 해봤던 일인데 한 달 후에 간다라는 마음을 먹고 일본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책을 읽다 보니까 서점에 가서 일본에 관한 책을 뒤져봤죠. 이제 뭐 일본을 안다, 일본을 알고 싶다, 뭐 이런 의도로 갔는데 그때 그 책이 많지 않았어요. 그때 이제 일본하고 국교는 수립이 됐지만 이 문화 교류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일본에 관한 책들은 보통 연구서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 읽은 책이 바로 국화와 칼인데요. 이 루스 베네딕트라는 분이 인류학자가 문화학자가 쓴 건데 이 책이 되게 재밌습니다. 이 책이 나오게 된 근거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진주만을 일본이 공격하지 않습니까? 미국을 조그만 섬나라, 아시아의 섬나라가 공격한다는 게 미국으로서는 큰 충격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 가미가제 특공대가 막 항공모함을 들이받고 막 이래버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냐, 또 일본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민족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루스 베네딕트를 불렀는데 이 루스 베네딕트조차도 일본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일본에도 가보지도 않았고 그래서 미국 내에 있는 사료들 그리고 또 미국 내에 있는 일본인들을 만나면서 인터뷰하고 그들을 통해서 이
책을 썼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예. 지금까지도 일본과 일본인을 가장 잘 설명한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대요. 예. 이게 되게 아이러니죠. 그렇죠. 네. 가보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책의 핵심은 국화와 칼이라고 하는 제목에서 마찬가지로 예. 이 다떼마에와 혼내, 즉 겉마음과 속마음이 다른 민족이다. 일본을 그렇게 규명하고 있거든요. 그게 저한테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본격적으로 예. 파고드는, 그래서 배움의 독서를 그때부터 하게 됐죠. 그때 이제 재밌는 독서에서 배움의 독서로 넘어가게 된 그렇죠. 그런 계기였네요. 네, 예. 결국은 어학연수 못 갔어요. 왜? 예, 신입사원 군 미필자라. 그러셨군요. 예, 그 정부가 가로막아서 못 갔는데 덕분에 예. 일본을 통해서 또 일본인 뭐 그런 걸 통해서 부자, 그다음 경제 경영서 이렇게 점점점 단계를 밟아가면서 책을 읽게 됐죠. 예. 지금 이제 평론가님은 출판 평론 중에서도 네. 경제 경영서적 쪽 네. 이제 컬럼리스트로 활동 중이고 평론을 하시는데요. 이 길로 들어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네, 그 댄 히스 형제와 그다음 칩 힙스라고 하는 사람 두 형제가 쓴 예. 이 스틱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예. 예, 스틱 전혀 한번 얘기하면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그 명징한 어떤 글을 스틱이라고 하는데요. 예. 거기에서 한 말이 있어요. 그 지식의 저주라는 게 있습니다. 지식의 저주가 뭐냐면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너 그것도 몰라라고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주 같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모른다고 하는 그 자체가 저주가 돼 돌아올 때, 그때가 바로 이제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한테 뭐 이런 내용도 몰라? 이런 개념도 몰라? 뭐 이렇게 얘기할 때는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다. 예. 예, 그런 이야기인데요. 저도 아마 그런 비슷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대학 시절에 이 경제신문이라는 걸 예. 학교실에서 처음 봤습니다. 예. 처음에 뭐 일간지만 아버지가 보던 신문만 알았었는데 예. 경제신문이라는 걸 보니까 뭐 숫자가 대부분이고 예. 주식, 부동산 뭐 어떤 그 내가 기존에 봐왔던 신문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배가 너 이런 거 안 읽으면 직장 생활 못 한다. 그리고 또 취직도 제대로 못 한다라고 겁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너 경제신문도 안 읽냐? 라고 이제 지식의 저주를 저한테 준 거죠. 그래서 아차 싶어서 시작하게 된 거고, 경제신문 또 그렇게 되면서 경제신문을 본격적으로 읽으면서 이것들 경제를 좀 이해하고자 스크랩을 하게 됐고요. 좀 더 어떤 인사이트를 얻고자 하다 보니까 경제서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경제 경영서, 그다음에 뭐 기업가들에 관한 책, 뭐 자기 개발, 그리고 뭐 이런 관련서들을 꾸준히 읽게 됐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20년째 이 경제 경영서만 좀 들고 파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평론가님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경제 서적들을 읽으시잖아요. 그 경제 경영 서적들의 어떤 매력이라고 할까? 아니면 우리한테 줄 수 있는 어떤 교훈?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본의 그 지혜 거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이제 다치바나 다카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뭐, 한 권의 책을 내기 위해서 100권을 읽는다. 그리고 또 뭐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인터뷰어로서 받는 그 수수료를 전부 책으로 투자해서 그 상대 인터뷰이지요. 그 상대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은 다음에 인터뷰하는 사람으로 유명한데요. 그 사람은 이제 논픽션 저널리스트죠. 그런데 이분이 대학 다닐 때까지만 해도 소설만 읽었다고 해요. 근데 그 문예춘추라는 곳에 취직을 하고 나서 선배가 소설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저널리스트가 되려면 이런 논픽션을 좀 읽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걸 읽고 나서 내가 왜 소설을 읽었던가. 논픽션이 더 재밌더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제 경영서를 읽다 보면 소설보다 더 짜릿한 어떤 그런가요? 즐거움이 있습니다. 특히 어떤 어느 기업가의 성공 스토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한 사람이 실패를 거듭한 끝에 성장을 했고 또 우리가 만나고 있는 세상에서 그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인물들이고 그들이 엄청난 돈을 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자라고 하면 그 사람이 돈이 많은 것을 부러워하는데 예. 그 사람이 돈이 많기까지 그 과정을 이 책을 통해서 읽다 보면 아, 그 사람이 부자일만 하다 내지는 부자여서 다행이다라는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생생한 이야기들 예. 뭐 또 비즈니스라고 하면 왜 총성 없는 전쟁이다 요즘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런 것들 그리고 또 다양한 인간 군상들도 만날 수 있고요. 비즈니스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에도 큰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 비즈니스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거래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갈거 올래라고 예. 해서 비즈니스 자체가 우리가 얼만큼 주고 얼만큼 받아내고 그렇죠.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일본은 히키토리라고 합니다. 히키토리는 히구하고 토루라고 이제 빨아들이고 또 취하고 아. 그래서 되도록이면 상대한테 주기보다는 내가 더 많이 가져가려고 예. 하는 그런 것도 그런 내용이 비즈니스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중국은 생의라고 합니다. 생의. 예. 사는데 의미를 두는 것을 아. 비즈니스로 두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비즈니스를 한다라고 하면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래라고 하는데 일본은 취하려고만 하고 예. 또 중국은 뭐든지 여기에 그냥 목숨을 거는 진검승부로 건다고 하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의 개념, 마인드가 어떨까 그 차이로도 경제경영서를 읽는 이유는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이 일본, 뭐 중국 그런 경제서들 읽으면 정말 재밌습니다. 아, 그렇군요. 평론가님 말씀을 들으니까 네. 저도 이제 경제 경영서적을 더 읽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특히 중국 상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네. 되게 인상적인데 그 지금 말씀하셨던 그 중국과 관련된 네. 어떤 경제 경영 서적 중에 좀 추천해 주실 만한 책도 있으신가요? 중국에 관한 거 우선은 저는 제일 먼저는 그 탈무드를 좀 추천을 하고 싶어요. 예. 탈무드는 유대인의 경전이라고 예. 하고 지금 제일 기억나는 게 비즈니스를 하려거든 여자와 아이의 입을 노려라 뭐 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그 후지다덴이라고 하는 사람도 긴자의 유대인이라고 얘기했을 정도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상인이겠죠. 예. 예, 세계 5대 상인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데 중국 상인에 관한 내용들은 책들이 다양합니다. 예. 특히 이제 유대인 상인만큼 다양한데 그들의 책들 전 중국보다는 특히 일본에 대한 예. 책들을 많이 읽었는데요. 아, 예. 그래서 최근에는 중국이 이제 자본주의화 되면서 책들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1990년대만 하더라도 예. 중국 상인에 대한 내용은 어떤 예. 문헌적인 내용밖에 예. 없었거든요. 아. 그래서 마윈의 이야기, 요즘 예. 알리바바에 있는 마윈의 어떤 자전적 글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제 후천적 활자 중독에 빠지는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요. 이제 세 번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평론가님이 이제 그 책을 읽고 나서는 정리를 잘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네네.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제 사실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워낙 정리를 잘 하시고 온라인상에서도 워낙 활동을 많이 하시면서 유명하시니까 어떤 식으로 읽는 책들을 정리하시는지 궁금한데요. 그 비법을 좀 알려주시죠. 비법이랄 건 없는데요. 예. 저는 읽어서 좋았던 책이다라고 하면 가급적이면 리뷰를 씁니다. 이제 혹자들은 서평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예. 또 독후감이라고도 얘기를 예. 하는데 저는 리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제 리뷰는 뭐냐? 다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책을 읽으면서 평소에 이렇게 접어두는 편인데요. 접어두거나 밑줄을 치는 편인데 다 읽고 나면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특히 이제 접어둔 쪽 아니면 밑줄진 부분들을 쭉 읽어보면서 종합을 하고 그래서 제가 그 읽었던 내용들을 글로 한번 써보는 거죠. 이 리뷰 쓰기가 저는 어떤 독서의 완성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러니까 독서의 완성은 실천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책을 읽기 전에 무엇인가 달라졌다고 하면 그것을 일상에 녹여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글쓰기다, 리뷰 쓰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리뷰 쓰기의 장점은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궁리하게 합니다. 네. 우리가 그 책을 읽는 사람 중에 대부분은 킬링 타임용이죠. 시간 때우기. 근데 시간 때우기 다른 거 하는 것보다 책 읽는 게 좋겠죠. 하지만 같이 그 책을 읽는다고 하더라도 무엇인가를 내가 느끼고 배운 바,
또 뭔가 그 책 속에 있는 문장, 있는 것들을 따로 쓸 수 있다면 예.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무슨 책을 읽었더라, 또 어떻게 나한테 어떻게 다가왔더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예. 그것이 이제 궁리하게 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책을 읽으면서 리뷰를 쓰면서 내가 읽고 느꼈던 바와 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바가 있을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책을 읽다 보면 왜 내가 거기에 동화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나의 옛날 이야기도 예. 생각나고 그런 이야기들을 글에다 적어보는 거죠. 예. 그렇게 됨으로써 지혜를 갖게 된다. 예. 즉 말해서 지식과 정보는 세상에 넘치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얘기했던 궁리, 예, 예. 내가 고민했던 법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 바로 위즈덤, 저는 지혜가 된다고 지혜가 보거든요. 된다. 예. 지혜가 뭉쳐져서 또 총찰력이 될 거고요. 예. 그러려면 읽어서 좋았다라고 해서 바로 그냥 꽂아둘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이 좋았고 그걸로 인해서 나의 어떤 생각이 들었고 뭐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할 수 있다면 글로 예. 그럴 수 있다면은 이 지혜를 얻기는 더 낫지 않을까 예.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요점 정리력 요점 정리. 예, 그것을 키울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예. 제가 요즘 하고 있는 게 어느 방송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룹의 사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책 한 권을 한 3분 정도로 읽으면 한 3분 정도로 읽힐 정도, A4지 정도로는 한 2장 정도 될 텐데요. 그 정도로 요약을 하는 그래서 정리도 하고 그 안에 또 제 생각도 담을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뷰를 쓰고 있는데요. 엘리베이터 피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보통 엘리베이터를 타고 직장 상사에게 한 1분 정도로 내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마인드라든가 생각들을 쭉 얘기해서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는 능력,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요점 정리력이 아닐까. 특히 뭐 트위터 140자의 매력이다 뭐라고 하는데 내 가진 생각을 140자로 줄일 수 있다면 대단한 거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아마 이제 리뷰가 키워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은요, 어떤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진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을 읽음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선인들, 우리의 앞선 지식인들이 내놓은 책들을 통해서 그들의 어깨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걸일 텐데요. 그 중에 이제 리뷰를 쓰면 더 밝아집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책에서 제가 설명을 들은 얘기인데, 아버지가 나에게 이제 1,000원을 주면서 약수물을 떠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냥 약수물만 떠와야 되는 상황이라면 되도록 빨리 가서 빨리 그 담아만 오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드럼통을 들고 약수통을 들고 나가서 같이 약수통을 들고 있는 사람은 내 경쟁자가 될 테니까 최대한 빠른 젠걸음으로 아니면 달려서라도 빨리 줄을 서서 빨리 받아오면 아버지가 시키는 건 다 하는 거겠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아버지가 몸을 다치셨어요. 그래서 당신이 하던 일을 못하게 됐으니까 야, 날씨가 어떻게 변한지 내가 궁금하니 약수터를 천천히 걸어 다니면서 약수터 풍경을 좀 묘사해라. 그럼 내가 1,000원을 더 주겠다. 라고 얘기한다고 치면 그런다고 하면 약수터를 걸어가는 그 계절감, 그 다음에 나무, 숲 그리고 그 색깔들 그리고 새소리, 공기, 구름, 뭐 하다못해 이 길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마저 내가 되도록이면 다 담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최대한 잘 담아와야 아버지한테 상세히 설명을 하고 1,000원을 더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을 보는 것처럼, 약수터를 보는 것처럼 책을 막연하게 읽을 때는 그냥 어떤 정보 습득이라든가 킬링 타임이라든가 뭐 어떤 무엇이든지 그냥 쫓아만 읽게 되는데요. 리뷰를 쓰다 보면 글을 쓰기 위해서 글을 또 읽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이 저자가 하고자 했던 얘기는 뭔가, 주제어는 뭐였나, 또 여기가 가지고 있는 에피소드는 또 뭐였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같은 속도로 읽는다고 하더라도 찾아내는 능력이 많이 발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책을 읽게 되면 일반적으로 읽을 때 그 리뷰를 쓰다 보면 일반적으로 그냥 읽을 때와 좀 더 자세하게 더 넓게 읽을 수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훨씬 입체적으로 읽을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마련이 되는 거네요. 네네. 책을 마무리하시면서
추천서적으로 구본영 소장님의 깊은 인생을 네. 추천해 주셨는데요. 예.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위인 있지 예. 않습니까? 예. 여기서 뭐 이 책에서는 간디, 그리고 신화학자인 조셉 캠벨, 그리고 마사 그레이엄, 그리고 윈스턴 처칠, 예. 우리가 얘기하는 뭐 위대한 위인들, 예. 정말 비범한 사람들의 그렇죠. 그 인물들인데요. 이 책 그 깊은 인생에서는 그 사람들이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어느 한순간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비범한 일을 하고 또 역사적으로 인물로 남게 되는데 예. 우리에게도, 평범한 우리에게도 비범한 무엇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서 저 역시도 다양한 책들을 읽다 보면서 좋은 책을 쓸 수는 없지만 예. 좋은 책을 세상에 좀 많이 알리는 것이 이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인가 보다라는 예.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이 책을 통해서 그거에 대한 어떤 생각을 정리한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도 그 책을 읽어본다면 정말로 내가 비범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일까, 그리고 그들 역시도 이런 순간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알면서 나도 한번 뭐 이런 힘을 얻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책 앞에서 머뭇거리는 당신에게를 꼭 읽고 난 후에 네. 이제 독서에 대한 즐거움을 붙이고 싶을 때 깊은 인생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그렇죠. 해봤습니다. 그러면 연결이 아주 좋겠죠. 예. 그리고 이제 요즘 전자책, 네. 뭐 이제 영어로는 이북이라고 많이 이름을 부르는데요.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기사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사업체들이 준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평론가님께서는 이북, 전자책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요? 저 역시는 뭐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함께 공존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요. 또 세대가, 우리의 기성세대들은 두 개가 병행하고 있지만 예. 새로운 세대는 언젠가는 이북으로 처음 책을 만날 시대가 올 거라고 전 생각이 듭니다. 예. 특히 제프 베조스가 원클릭이라고 이제 자기의 자서전을 썼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그 킨들의 존재의 이유를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냐면요. 예. 책이라고 하는 것이 꼭 인사이트를 얻는 것도 있지만 예. 무엇인가를 서칭하고 약간의 어떤 지식 정보를 빨리빨리 검색해서 찾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찾는 데는 이북이 좋을 거다. 또 하나는 우리가 종이책을 주문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동안, 그동안 그걸 주체하지 못한다면 이북을 읽을 만도 하지 않느냐, 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공존의 이유가 있다고 보고요. 혹자들은 뭐 얘기를 하는데 그 어떤 인사이트를 얻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뿐만이 아니라 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책을 쓴 니콜라스 카가 예, IT 전도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분 역시 어떤 자기가 지금까지 책을 읽었다면 이북을 읽으면서는, 책을 읽을 때 잠수부였다면 이북을 읽으면서 어떤 모니터를 대하면서 내가 서퍼가 됐다. 예. 잠수하지 못하고 물 위에서만 노는 겉핥기식으로. 서퍼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리처드 왓슨이라고 하는 미래학자도 퓨처 마인드에서 이 모니터가 주는 것으로서는 어떤 깊이 있는 생각, 특히 생각을 강조하는데요. 예. 어떤 책을 읽는 데에는 어떤 생각이 최고일 텐데 모니터링을 하면서는 생각을 하기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외에도 속도에서 깊이로라고 윌리엄 파워스라고 하는 분이 또 쓴 책에서도 그런 지금 현재 디지털 사회에서 모니터, 즉 이북이라든가 전자책 뭐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속도에 비해서 깊이를 주지 못하는 어떤 단점들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것들이 만약에 이북이 종이책을 대체화할 수 있다면 그것마저도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예. 이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이제 끝으로 그 책 앞에서 머뭇거리는 예비 독서가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독서는 즐거움입니다. 예전에 우리는 놀이기구가 없었고요. 책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즐거운 놀이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배움보다는 놀이가 앞서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책, 내가 읽고 싶은 책,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그런 부분의 책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
기업에서 독서 경영을 하고 있잖아요. 예, 하고 있죠. 독서 경영을 한다 보면 좋은 책들, 정말로 지금 우리 기업에 필요한 책들을 추천하다 보니까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은 그런 책들을 반가워할지 모르지만 책을 즐거워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되게 어려운 또 하나의 일이 되고 그렇죠. 있습니다. 숙제일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독서 경영이 절반의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저는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게 한 1년 정도는 정말 무제한으로 읽고 싶은 책을 마음껏 읽어라. 만화도 읽고, 예, 뭐 그래서 요리서적도 읽고, 예를 그렇죠. 들어서, 예, 관심 있는 부분이라면 뭐든지 읽어서 책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문화를 풍토를 만들고 서서히 배움의 독서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자녀 교육 역시 마찬가지일 텐데요. 예. 뭐 독서 지도사라고 해서 또 어느 기관이라든가 대학이 추천하는 그런 추천서들을 대표로 해서 아이들에게 책을 익히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부모가 아이들 손을 잡고 가서 아이가 정말로 관심 있어 하는 책들 뭐 다 다양하게 고를 수 있도록 그것들이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바로 즐거움의 독서고 독서의 시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오늘 읽고 네. 배우고 쓰는 네. 독서에 대해서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